구독, 좋아요. 박상길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머리 깎으셨네요. 예, 뭐 이발했습니다. 예, 시원해요.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게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무슨 삼계탕집 영업실장이었던 권오을이 수상한 동시 근무를 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무한 건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친 내용인데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민석 아바타 혹은 분신술 시즌 2다.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참 놀랍습니다. 뭐 진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 곳으로부터 좀 불법적인 부적절한 정치 후원금을 받아놓고는 마치 자기가 여기서 다 뭐 일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은 거예요.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모든 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 이게 모든 건 청문회에서가 김민석이 유행시킨 말입니다. 모든 건 청문회로 거기서 10시부터 자정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틀이었는데 뭐 장관급들은 다 장관들은 하루니까요. 그러니까 이 권오을 씨 뭐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시켰는데 예. 이것은 이 출마용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파다한 인물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동은 뭐 알려진 대로 대통령 이재명의 고향, 태어난 곳이고 거기에 유명한 안동 권씨 집안. 그래서 보수 정치권에서 배지 달고 많이 활약을 해서 지난 대선 때 물론 좀 퇴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빼가니까 영입해가니까 왜 데려가지 이런 소리가 파다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곧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떡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시킨 뒤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경북지사 거기를 뺏어 오겠다. TK 중에 K를 허물겠다는 전략의 그 천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정도 해두고 이 권오을 씨 부인이 종로에서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뭐 영업실장이다, 내가. 예.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이 권오을 씨가 그 손님들을 거기서 인사하고 받았다고 해요. 밖에 나가면 아유, 나 저 어디 맛 좋은 종로 C 삼계탕집 영업실장입니다 하고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예. 거기서도 한 1,800만 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의정부에 있는 세한대라는 곳에서는 또 겸임 교수로 일했다면서 한 뭐 2,300만 원 받고 더 기막힌 것은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 또 뭐 자재 전문 회사 뭐 이런 데서 다 월급을 지금 받은 걸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을 뛰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2023년. 예. 어떤 거는 좀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 세한대 겸임 교수는 상반기. 지금 말씀드린 업체는 다 후반기예요. 예.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 나이가 68입니다. 저 사건이 터질 때 66살인데 아니 무슨 그렇게 다닙니까? 서울 종로 삼계탕집에 또 인현동 종이골목에 있는 어느 인쇄업체에서도 일했다고 거기서도 월급을 또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자, 이러고 이게 합쳐보니까 8,390만 원인가? 신고된 것만 그래요. 2024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한 7,300~400만 원 또 받았다. 이 사람 돈 없다고 징징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보전비 2억 7천만 원 4년 넘게 안 냈거든요. 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처음에 돈 없다 그랬다가 돈 있던데요. 재산신고 내역 보니까 예금이 5억이 넘어요. 부인이 삼계탕집 주인인데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부인에게 또 밀겠죠. 어쨌든 그런 돈이 있는데 2억 7천만 원. 이거 30일 내에 벌써 2018년 선거 때니까 애저녁에 냈어야 되는 돈인데 예. 4년 넘게 안 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왜 안 냅니까? 이거 돈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재심을 신청해서 억울해서 내가 재심을 신청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도 내겠다. 또 이랬어요. 자,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아바타식 손오공 분신술 찜쪄먹을 그런 수법을 시연했다. 이게 지금 조간신문의 보도로 일단 보도가 됐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만
5곳 정도에서 수령을 했다. 뭐 이 자체로도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연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과거의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정을 받기를 선거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했으니까 선거 비용 다시 토해내라. 그런데 이걸 4년간 미납했다. 그런데 재산은 현금 예금만 5억 이상이다. 재산이 13억 중에 예금이 5억 이상이다. 이게 보훈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한다는, 희생을 그렇죠. 한다는. 순국선열 기리는 자리죠. 예. 근데 이 판결이라는 것도 그래요. 네. 그 2억 7천만 원을 벌써 30일 안에 냈어야 되는데 예. 안 낸 거예요. 안 낸 이유가 원래는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 2018년에 지사 선거에 나갔었는데 이게 경북지사 선거였죠. 예.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낙선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안동권 씨가 좀 경북 지역에서 좀 먹어주는지 선거비 절반 보전받는 득표율이 나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절반이면 뭐 한 1억 3,500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게 그 상실형을 받아요. 1억 3,500만 원도 못 받게.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고스란히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복해서 재심을 지금 신청했다. 근데 처음에 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 이 거론될 때 그런 사실 얘기 안 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저도 이 권오을 전 의원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돈 없어 그 친구 맨날 만나면 돈 없다고 징징대 뭐 집 팔아서 전세로 나앉았다고 하고 막 그래서 저는 권오을 씨를 한때 제가 알았던 사람이니까 기자로서 네. 아이고 그래도 보수에서 그래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곤궁해졌다 하고 거기에 제가 좀 동정심을 가졌네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런 마각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이재명 정권에서 시킨 이유는 자명해요. 이 안동에 가면 예. 그 유명한 임청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어요. 네, 임청각. 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죠. 예, 예. 김태리 배우의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거기에 아주 구한 말에 꼬장꼬장한 선비로 나오셔요. 네. 그 전직 그 임금의 뭐 사부를 지낸 그 사람 집을 모델로 한 거예요. 임청각이. 거기가 일제에 의해서 중앙선철도가 중간으로 뚫리면서 뭐 거기 이병헌 나오고 해가지고 난리치고 하던 그 무대인 겁니다. 여기가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임청각이 생가인데 나라가 이제 일제 뺏기고 그렇게 이제 침탈이 심해지니까 노비들에게 그 당시에 그 종들에게 다 노비의 명목에서 나눠주고 예, 토지를. 뭐 토지 나눠주고 근데 네. 저는 나으리를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가족들을 이끌고 그 집을 놔두고 만주로 그 갔었던 그 유명한 독립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장이고 곳곳에 이 항거를 했던 의병들의 흔적이 많은 동네예요. 이 안동이 어쩌다 그 안동에서 좌파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보니 이 적임자다 이거야. 이 권오을이란 사람이 안동권 씨의 권문세가 출신이니까 보수에서도 배지를 달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보훈부 장관을 시켜서 한 1년 경력 쌓게 하고 어디로 보낸다? 경북지사로 보내가지고 TK의 일각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빼앗아 오겠다. 이런 전략의 그 천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없다는 말도 말짱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니 분신술이에요? 서울 종로의 삼계탕집 인쇄골목 예. 뭐 부산의 물류업체 자재 전문 업체 의정부에 있는 무슨 대학교 겸임교수 이거는 진실은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중에 기껏해 한두 군데 아마 제가 보기엔 삼계탕집 영업실장은 자기 아내가 그거 하니까 그 일 도와줬겠다 싶고 그다음 의정부 뭐 겸임교수는 한 달에 한 두어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예요. 그걸 급여로 위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진실인데 이거 물어보니까 모든 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청문회가 아주 들어가면
그냥 미궁에 빠지는 블랙홀입니다 지금. 네. 자,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게 국가보훈부입니다. 국가의 희생과 헌신했던 분들, 호국 인사들,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주권을 찾기 위해서 바쳤던 분들을 그 희생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우하고 보상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권오을 씨를 보냈네요. 뭐 지방시대 뭐 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자리도 아니고 국가보훈부 좀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좀 짧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정동영 지난번에 정동영 배우자와 아들의 태양광 회사 문제 관련해서 정동영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정작 자기 아내와 아들 이권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었다. 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좀 알려졌는데 이번엔 동생 문제네요. 친동생. 그러니까 이제 네. 부인과 두 아들만 달랑 3명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 네. 빛나라 에너지. 빛나라 이름도 에너지. 좋아요. 예. 빛나라 에너지. 빛나라가 주로 북한 쓰는 빛나라 빛의 혁명 네. 뭐 좌파들이 잘 쓰는 빛입니다. 그 빛이 태양광이죠. 예. 그래서 전주 덕진구 저 지역구인데 거기에 이제 그 회사가 있고 그 사무실이 있고 그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영업 정지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다 이랬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폐업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 위장 폐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냥 뭉치고 있는 거예요. 뭐 바람아 지나가라. 민석이도 보니까 지나가더만. 내가 하물며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대통령의 정치적 첫 스승인 내가 뭐 거칠 게 있나? 그냥 말로 때우면 되지. 모든 건 또 청와대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정동영 후보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친동생. 자, 정동영 씨 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위로 두 형이 원래 있었어요. 6.25 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던 정동영이 지금 장남 노릇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입니다. 그 동생인데 또 부부가 충남 계룡시에서 3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요새 뭐 아무리 그 기자들 질문하는 기자들 영상 찍는다고 주눅이 들었다고는 해도 그렇게 물러보는 거 아니죠. 자기도 MBC 기자였는데 물론 저분은 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MBC 기자 때 그 연합장 3,400장씩 네. 돌렸던 그 유명한 정치 지향 기자였습니다. MBC 할 때부터 정치인. 그러니까 연합장을 MBC 기자 정동영이라고 해서 300장씩 400장씩 지역구에게 자기 돈으로 돌리는 기자였다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그 정동영 씨는 저도 방송 기자 TV 출신이지만 그 낙타 타고 그 터빈 쓰고 그리고 최초로 자기가 방송 기자가 컴팩트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에 분칠했던 분이에요. 그 제가 출입할 때도 자네는 왜 분칠 안 하나? 기자가 방송 기자쯤 되면 자기 개인 컴팩트 하나는 갖고 다녀야지. 그랬던 아주 메이크업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이 코스프레를 잘해요. 네. 그래서 아주 자기의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혼자 마이크 잡고 종횡무진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아주 내용보다는 이 포장에 능한 기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동영 하면은 정동영 이후에 정치인들이 다 컴팩트를 들고 다닙니다. 방송 인터뷰 전에 찍어 바르려고. 저는 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할 때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KBS가 이제 통일부에 와서 이제 뭐 회의하는 모습을 찍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악수치고 박수치고 막 하던 장면이 지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니까 이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돌발 영상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박수치고 웃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색해했어요. 그 관료들이. 자, 기자들 나가시고 다시 들어올 때 내가 들어오라 할 때 들어오고 그거 써.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이 조작과 그거의 대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동생네는 2017년에 계룡시에다가 차렸습니다. 세 군데를. 그래서 꽤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회사 차리기도 몇 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 동생아, 네가 먼저 가서 태양광 회사를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딱 시작할 때네요. 2017년이니까.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업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따라했는지 부인도 전국 4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빛나라 에너지가. 이 계룡시에 있는 동생 회사도 부부가 경영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또 물으니까 아니 뭐 불법 업체도 아니고 나는 이거 한 지가 벌써 8년째다. 그리고 우리 형이 낸 영농형 태양광 업체 이 지원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는 영농형 회사가 아니다. 병행 회사가 아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법안도 안 냈는데 법안을 낸 뒤에 영농형 회사로 탈바꿈하면 둔갑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정부 사람들 강요들 이 사람들 보면 아바타, 분신술, 둔갑술 전부 술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동생 문제 또 물어보니까 그 이해충돌인지 여부가 이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기자들이 또 물었더니 모든 건 청문회에서 답하겠습니다. 자료가 근데 앞서 얘기되는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문회에서 밝힐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냥 청문회에서 이제 그 말로 때우겠다는 거잖아요. 김민석 안 보셨어요? 그 장모가 2억 원 준 거는 현금 2억 원을 줬을 거 아니냐.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그러면 증여세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냈던 장모가 내줬던 그거 자료 좀 내달라. 그것도 안 내고 지금 그냥 묵묵부답.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길어야 자정인데 국민의힘 요새 전투력은 자정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루 점심 빼고 양쪽 압도적 마이크 수 많은 그 민주당에서 도와주고 하면 한 대여섯 시간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에서 말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세, 증여세, 각종 재산 자료 이런 건 뭐 안 내고 그냥 시간 하루면 하루 뭐 한 하루에 하루잖아요. 장관이니까. 예. 하루 정도 그냥 버티겠다. 이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하루가 아닌 거죠. 10시에 시작해서 신상 발언. 예. 거기서부터 싸우겠죠. 그러면서 민주당 또 엄호하고 뭐 발목 잡기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또 한 2시간 때우고 점심 먹고 합시다 하고 나서 또 모여서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 그 아예 또 중요한 게요. 전에는 KTV나 저도 한때 몸담았습니다만 국회 방송에서 이거 생중계를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YTN이나 뭐 뉴스와이 같은 데서 중계 안 하면 우리가 국회 방송 KTV 보고 그 청문회 실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요새는 그런데 일절 안 해줘요. 그러니 국민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장관 후보들이 뻔뻔하게 나오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인터넷, 유튜브 그것도 뭐 유튜브가 그 밖에서 찍지 안에서 찍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모습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언론 통제에 의해서 저런 진실들을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얼마나 뻔뻔하게 버티는지를. 그냥 그 청문회만 믿고 모든 것은 청문회로. 묻고 마포대교로 가. 따블로 가. 묻고 청문회 묻지 말고 청문회로 가.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정동영 문제도 좀 살펴봤습니다. 많아서 쭉쭉쭉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뭐 정성호 의원 하면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 정성호 의원은 설명이 필요 없긴 하지만 친명의 좌장, 결국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네요.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이면서 멘토라고 불렸던 이재명의 최측근,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돌고 돌아 내 동기인 거죠. 뭐 믿을 놈은 역시 동기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240명 정도가 지금도 변호사나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0명씩 뽑을 때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도 정성호 의원은 찐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과 그냥 식사와 뭐 그 전수원 때부터 찰떡이었고 네. 뭐 위철환이나 가까운 사람들 이름 나오긴 하는데 정성호만한 사람은 없었다. 38년 직이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그럴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지작 거렸을 거예요. 법무장관 후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는데 결국은 내 동기 정성호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작년에 굉장히 대통령 이재명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좌파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앵커가 친명이니 찐명이니 뭐 반명이니 비명이니 하는데 우리 정 의원님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성호 씨 만약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딱 두 사람이 이재명 옆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길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이재명을 지킬 호위무사 나와 김영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김영진은 김영진보다는 그 위상이 훨씬 크니까 호위 대장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멸망이 오더라도 이재명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옆에 남을 유일한 그 찐 친구 정성호예요. 그래서 정성호를 법무장관을 시켰다. 그 법무장관을 시키면서 동시에 사법연수원 18기가 지금 잘 나가고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배도 있고요. 뭐 일일이 다 뭐 거명할 수는 없지만 한때는 단톡방에 뭐 잘 안 모였는데 누가 이 단톡방을 팠대요. 그랬더니 지금 뭐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아주 용비어천가, 명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잘 나가는 이제 변호사들이 전부 정성호를 도와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도와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라고 보낸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좀 온건하게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강성 인물을 보내기보다는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비교적 그 야권 지금의 이제 야권이 된 국민의힘과도 얘기가 통하고 막되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좀 온건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강적들 같은 TV조선 프로에 나와도 그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는 보이고 해서 좀 인간성이 남아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을 하는데 좀 온건하게 개혁하겠다. 그 역할을 맡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온건이라는 게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웃으면서 뺨친다고 저런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뭐 꼭 밑이라 할 수는 없지만 봉욱을 딸려 보냅니다. 봉욱 알려진 대로 조국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신에 검찰총장으로 그토록 밀었던 봉욱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고집을 피워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키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다고 좌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 중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구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법연수원 그 18기 동기들 얘기 잠깐 하시다 말았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건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좀 관심이지만 향후에 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요직의 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기가 300명이었는데 네. 50명씩 나눠서 반을 짰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어느 단과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한 250명 되는 바람에 몇 반 그래가지고 반창회를 해요. 네. 저는 뭐 반창회. 그 과의 4반이었는데 예. 이재명과 가까운 그룹은 6반이었다고 하네요. 사법연수원 18기 6반. 이게 50명쯤 되는데 예. 그중에 이제 검사장 출신으로 변찬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있고 이제 김앤장은 좌파들이 아주 그 경기를 일으키는 로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앤장 출신의 봉욱도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봉욱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좌파들의 뿌리 깊은 김앤장 포비아, 김앤장 트라우마와 그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그 오광수 때도 그랬지만 네. 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를 대단히 아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하고 밥 잘 먹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그런 사람, 소년공 출신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밥 잘 먹어준 사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상고 나와서 합격했다고 그때는 50명 시절입니다. 사시가 그때 밥 안 먹어줬는데 밥 따뜻하게 먹어주고 한 사람이 8인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엄청 잘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됐을 때 잘해줬다는 그룹들이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다. 그 사람이고 또 하나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 이 사람은 뭐 같은 동향, 경북 안동 역시 뭐 이 동향인데 같은 반, 심지어 같은 조래요. 반 50명도 또 조별로 활동을 했는데 이재명과 같은 조였대요. 그래서 이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이 동양의 같은 반 같은 조.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뭐 아주 요새 잘 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김종근 변호사, 2018년 선거법 사건 핵심 변호사. 대개 또 그룹들이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 다 사건벌 변호사들입니다. 18기의 상당수가 이재명 그 변호인단이었군요. 그 뭐 동기 중에 자기랑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한 사람들을 쓰는 건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에 김종근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찬우는 찬우인데 강찬우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검찰 출신이고 제가 그 법조팀장 할 때 그때 그 만난 적도 있는 그 강찬우. 이 사람은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평산 대표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이 사람들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주요 변호인이었어요. 그때도 이 친구들, 동기들 쓴 거예요. 뭐 조원철, 이 사람은 대장동 사건 변론. 뭐 이찬진, 뭐 이 사람은 저 김희애 씨 남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대선 당선으로 이 재판이 중단돼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좋겠어요. 이렇게 이 좀 친구들이 짱짱한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이 18기 잘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드리다 만 말씀 마무리를 짓자면 예.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동기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뭐 후보자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봉욱이 뒤에서 이제 조국이 추천한 것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봉욱에 대해서 조국이 감옥에 있는 조국이 생각하는 정서는 그때 내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봉욱을 검찰총장 시켰으면 내가 감옥에 들어올 일도 없고 이 꼬라지가 났을 일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땡땡땡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사건이고 경찰개혁은 지금 이해찬계의 핵심인 윤호중에게 맡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전반을 맡기는 건 그 사람 몫으로. 네. 그래서 양두마차, 쌍두마차가 된 거예요. 사시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는 검찰개혁, 이해찬계, 자기의 이제 두 번째 정치적 스승이자 후원자인 이해찬계의 그 핵심인 윤호중을 통해서는 수사 구조개혁. 이걸 완전히 그렇게 맡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봉욱 문제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내각 중에 좀 이 부분만 그러면 좀 살펴보죠. 윤호중 의원 문제만 좀 한번 살펴보죠. 행안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됐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에는 그간에 이제 김경수가 많이 거명이 됐는데 윤호중을 배치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김경수를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수를 시키면 문명정당, 명문정당이라고 했나요? 뭐 이재명, 문재인 정당이라고 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이재명은 대단히 문재인을 고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이 5개 재판 중에 바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그게 왜 생겼느냐?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려고 북한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문재인 때 왜 한번 갔잖아요. 가수들 대거 이끌고. 그때 자기만 쏙 빼놓은 거야.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해 접경을 길게 하고 있는 그런 큰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사인 자기를 왜 빼놓고 가지? 섭섭함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떤 조작이다. 나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다 보니 조폭 출신의 쌍방울 김성태의 돈으로 뭐 스마트팜 비용 지원해주고 현금 지원하고 해서 가려고 했던 사건이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봐야지. 그때도 이해찬계의 또 메신저인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또 다리를 놓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해찬의 그림자가 또 드리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단히 사실 속으로 삐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재인의 직계인 얼마 안 되지만 문재인계의 이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김경수를 요직 중에 요직인 행안부 장관에 배치한다? 이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시켜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시키지 말고 싶다는 생각도 엇갈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김경수 되면 이 별명이 드루킹 사건 때 별명 아십니까? 바둑이에요. 바둑이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석에서는 바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둑이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청문회 때 드루킹 가지고 엄청 공격받을 거예요. 뭐 돈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범법자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거죠. 네. 도대체 전과자 정당을 어디까지 만들 거냐? 지금 국민의힘이 30일 날 뭐 내일이네요. 뭐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뭐 이제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전과자 정당 소리, 전과자 정권 소리 들은 지는 꽤 됐잖아요. 네. 거기에 김경수까지 청문회를 시키면 드루킹 사건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댈 거냐. 이것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다른 보직을 줍니다. 청문회 전혀 필요 없는 지방시대 위원장.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뭐 행안부 장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정치적 재기를 꿈꾸고 있어서 나중에 뭐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경남지사에 다시 출마할 거라는 설이 돌고 있는 김경수 입장에서는 매우 떨떠름한 대접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연들이 얽혀서 김경수가 이번에 밀렸다. 역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두 번째 스승인 이해찬의 입김이 강력히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윤호중 의원이 이해찬계라 김경수는 자리는 줘야 되겠는데 좋은 자리는 못 주겠고 이해찬의 입김으로 해서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 이해찬계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부는 지금 그냥 그 쓰레기, 물, 뭐 문제, 공기 문제만 다루는 부가 되지 않아요. 곧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칠 겁니다. 네.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기후 에너지부예요. 예. 산업부의 그 일부 기능까지를 떼와 가지고 환경부하고 뭉쳐서 아주 떡밥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후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태양광 여기에 주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힘을 바짝 실으면서 아울러 탈원전도 거기서 할 거예요.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핵심 부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 찬밥 대우받던 환경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이해찬계인 김성환을 심었다. 저는 이래서 이런 부분을 뭉쳐서 볼 때 정동영 제1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정동영은 아예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문제 평화 교류부로 만든다고 하는 그 대북 문제를 통해 전면에 나섰고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네. 이해찬은 상황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에 이낙연 전 총리와 경쟁했을 당시에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도약하는 데의 하나의 발판이 돼준 게 이해찬이었고 이해찬의 민주평화광장 그렇죠. 그런 조직이 가세하면서 이재명이 대세를 타게 됐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 이해찬의 이 뒤에서 배경이 없었으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텐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습니까? 이해찬의 어떤 상황 역할이? 그렇죠. 이해찬은 일찍이 좌파 20년 집권론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소름이 끼치겠지만 지금 현실화 첫 단계에 이미 진입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를 장악했고 행정권을 장악한 데다가 이제 뭐 잠깐 좀 미국 문제로 이 통상 관세 문제로 늦춰놨지만 줄줄이 이제 입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법도 장악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틀어진 정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국 곳곳에 지금 장관 지낸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싹쓸이 하려는 그 의도가 나타나 있어요. 네. 강원도지사 후보에 지금 정무수석인 우원식이 아니죠. 우상호요. 우상호. 네. 우씨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우상호. TK에 지금 말씀드린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내고 경북지사에는 권오우를 내고 부산에는 뭐 전재수를 해수부 장관 시켜서 해수부 이전하고 HMM 이전하고 부산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그것도 지금 뺏어오려고 하고 있고 경남지사에는 바둑이 김경수 또 내보내고 자 구도면에서요 입법으로 1년간 이걸 지원하고 돈을 풀면은 TK 부울경 안 흔들릴 재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죽을 쏘서 지금 방바닥에 처발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이 구도라고 보면은 지방선거까지 장악을 하는 그 체제가 내년 6월쯤 만약에 완성이 된다? 20년 집권 못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경고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이런 식의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 이해찬입니다. 자, 상황 이해찬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곳곳에 이해찬계가 지금 내각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제 당의 주요 보직에 차지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지금 뭐 대통령을 맡고 있긴 하지만 실제 손발은 이해찬각에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제 의미도 좀 분석이 되네요.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논란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조소 이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전라북도 사람이고 뭐 동학농민혁명을 참 아주 가슴 아프게 여러 서적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조정석 씨가 나왔었나요? 녹두꽃인가? 거기에서는 그 유명한 황토연 전투에서의 처절한 패배가 있습니다. 네. 일제가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뿜어내는 그 기관총 있죠. 네네. 그걸 이제 한자 말로는 회선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낫과 죽창 뭐 이런 그다음에 구식 화승총을 들고 그 황토연 고개를 넘고 또 우금치죠. 공주 우금치 고개를 넘던 동학군이 그야말로 학살당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학살입니다. 일본군 정예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저 흰옷 입은 그 동학농민군을 향해서 게틀링포를 쏴댔어요. 아주 뭐 지금 말하는 고사총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섰던 그 의분의 농민 녹두장군 상은 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앉아 계시죠? 이 서울로 끌려와서 참수당하기 전에 저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그 동학농민혁명인데 아니 근데 왜 이걸 전북특별자치도 이거 자치도가 됐죠? 여기서 유족수당을 줍니까? 아니 이게 돈이 뭐 10만 원에서 뭐 50만 원 사이에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수당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가 나와요. 갑오개혁 참여자 유족, 임진왜란 의병 유족, 거란 전쟁 유족, 몽골 정번 유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아니 왜 하필 콕 집어서 동학농민혁명 유족 그게 지금 구분이 됩니까? 아니 구별이 되냐고요. 서류가 남아 있어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악성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이런 식이면 그 안중근 의사가요. 네. 아시다시피 동학 접주란 설도 있지만 그 집안은 동학군을 물리치는 토벌 전쟁에 참여했던
호족 집안이에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시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준으로 하면 역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동학농민군 중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그 분들은 자취가 없어요. 멸문됐기 때문에. 그때 처절하게 죽고 숨어 들어가서 유랑하다가 만주로 흘러갔고 그런 게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직계 유족은 없다. 그냥 우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랬다. 그 토지에도 나오잖아요. 그 동학농민군의 이른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잔당들은 예.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 예. 아니 무슨 수로 이거를 그 유족을 구별할 것이며 이분들에게 무슨 근거로 유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임진왜란도 좀 의병들 찾아서 주시고 고려 거란 전쟁 KBS에 뭐 나왔었던 그런 사람들 뭐 최수종도 나오고 했잖아요. 예. 몽골 정벌 군인들까지 왜 찾아보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지만 김관영 전북도 지사입니까? 그 사람 아이디어인지 또 옆에 충성파들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돈을 낭비하는 걸 떠나서 이것은 전혀 그 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민통합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떨어진 그런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학회 내부에서도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분이 예. 그 KBS 이사하다가 그 좌파들이 북치고 꽹가리치고 학교 찾아와서 난리치고 김밥 한 줄 먹었다고 모욕 주는 바람에 그만뒀던 그분이거든요. 예. 예. 이분이 그 유명한 그 아버지가 또 저 전두환 정권 때 그 탄압받았던 장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강창성 사령관. 자, 이분도 그런 얘기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맞아요. 그분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친인 박성빈 옹은 실제로 성주의 동학 적주였다는 문서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다 있죠. 있죠. 예. 그다음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데 일조를 했던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아니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이 역사적인 그 근거를 갖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항상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왜 이런 일을 전북 특별자치도가 하려고 하느냐? 제발 5.18 유족 그 지금 국가보상 받고 있잖아요. 유공자 돼가지고 그 명단 내놓으라니까 지금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왜? 5.18 유족을 기리자는 취지에 누가 공감을 안 합니까? 다만 그 안에 잘못된 그 사람들이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잘못된 사람이 섞여 들어가 있지 않고서야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100년도 넘은 과거의 그 사실을 들춰내서 유족을 가려내겠다? 저는요. 전라북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산이란 지명도 있고 죽산이란 지명도 있습니다. 네. 흰옷을 입은 농민군이 죽창을 들고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온통 백이민족의 흰옷인 백산이다. 그 정신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의 운동권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명칭 문제도 그간에 좀 있었어요. 사실 네. 운동권들도 과거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부농민 운동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후에는 가부농민 전쟁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동학농민 혁명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 이제 가부농민 운동이라고 할 때는 아니 무슨 왕조 체제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왕조 체제에 순응하면서 당시에 일부 이제 학정이 있고 또 일본군의 어떤 행패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선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도 해서 가부 농민운동이나 일부 이제 가부 농민 전쟁 이렇게 써왔는데 그 후로 동학농민 혁명으로 이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동학농민 관련된 기념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북에 생겼는데
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상당한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130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지금 이 시기에 보상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말고 예. 그 진양이라 그러죠. 이걸 그 선양하는 사업을 좀 더 성대히 한다거나 문화예술로 그걸 좀 더 널리 알리는 일에 나선다거나 뭐 뮤지컬, 연극 등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거를 전 세계로 알린다든가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가야죠. 왜 툭하면 돈을 줍니까? 그 돈이 전라북도 지사 판공비도 아니고 예. 다 지방 교부금이든 중앙 정부에서 내려보낸 것이든 다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 혈세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증명서를 떼올 길이 없으니까 이제 뭐 지금의 촐로들 할아버지인데 동학농민혁명으로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고조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 저기가 뭐 황토연에서 맞서 싸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진짜 싸운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 그 난리였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거나 이쪽 저쪽 가서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 못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말들만 하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진정한 동학 그 혁명의 그 희생자들은 말이 없다. 종로 종각 옆에 가서 보면 전봉준 장군이 앉아서 이렇게 노려보는 장면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예. 그 조각상이. 저는 그것을 처음에 볼 때도 아니 왜 말 타고 횃불 들고 혹은 뭐 이렇게 칼 내세우고 이런 동상을 여기다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동학농민혁명의 기본 근본 정신, 녹두 정신은 일제에 대한 끝없는 항거를 표시하는 것이다. 당시에 전봉준 장군은 그 아는 사람의 밀고로 붙잡혀가지고 서울로 압송됐고 한양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끝까지 그 일제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다가 바로 저 동상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외로 고개를 꼬고 눈빛이 아주 노려보는 그런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왜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저것은 저항의 상징이다. 일제의 어떤 탄압과 그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동학 농민 정신의 표현은 저런 모습인 것이다.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해요. 걸어가면 2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런 그 전 장군 저러고 나서 이제 효수돼 가지고 예. 창 끝에 목이 걸렸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정한 동학 농민 정신을 그 국적 불명에 그 가려낼 수도 없는 무슨 유족 수당 논란으로 또 한 번 더럽히지 않았으면 제발 이쯤에서 그만둬 주기를 기대하는데 또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 가서 또 비판을 해야겠죠.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지금 이번 내각의 주요 관계자들 좀 살펴봤습니다. 권오을, 정동영, 뭐 여러 인물들, 정성호,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논란이 되는 장면도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